법인만 날리면 끝이거든요. 처자식이 살 집은 지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니까 살 곳도 없잖아요. 은행은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맑을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오면 우산 뺏어가는 게 은행이라고 하죠. 돈 버는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죠. 돈 버는 것도 복리 효과지만 망하는 것도 복리 효과란 말이죠. 자, 오늘은 법인 파산 직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법인의 채무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혹시나도 법인 파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했고, 또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후회하시는 점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미리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파산하시기 전에 미리 들어두시면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대표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법인이 돈을 빌릴 때 대표님께서 연대보증 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법인만 날리면 끝이거든요. 대표님의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실 수가 있는 거죠. 처자식이 살 집은 지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 날렸다고 내 집까지 다 날아가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니까 살 곳도 없잖아요. 대표님들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법인이 흑자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출을 내서 인건비도 주고 월세도 내고 물건도 사오고 쓸 거 다 썼는데 흑자가 난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버리면 흑자 내기도 힘든데 이자까지 동시에 내야 되는 거죠. 제가 봤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돌려막기에 빠지고 나면 사실상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우리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다, 그냥 상시적으로 빌렸다 갚았다 하는 정도다 하면 관계가 없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버리면 매달 나가는 거래처 대금하고 인건비 주기도 쉽지 않은데 은행과 캐피탈의 이자까지 이중으로 내야 되는 힘든 상황이니까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예시로는 대표자 신용대출도 법인에 집어넣지 않는 게 좋죠. 만약에 창업 초기 자금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표자 개인의 신용대출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빚내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대표자는 채무가 없는데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가 회사가 힘들어졌다. 돌려막기가 시작되는데 나 대표자가 카드 대출, 일반 대출 1억 받아가지고 회사에 넣어봤자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내 빚만 1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법인만 날리면 끝인 일에서 나까지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게 배우자 아파트, 아버지 아파트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이 돈을 빌리면서 더 이상 법인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은행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아이 대표님 소유의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라도 담보를 좀 제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소유하시는 아파트 있으면 그거 담보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대출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을 경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은행은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맑을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오면 우산 뺏어가는 게 은행이라고 하죠. 대표님 회사가 어느 정도 굴러갈 때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사모님이나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라 하지만 회사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갱신을 거부하거나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족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가족 돈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돈이라 하면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까 배우자가 신용대출 5천만 원 빌려서 회사에 투입하고 자녀들이 신용대출 1억 빌려서 회사에 투입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출의 범위라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거를 초과하는 대출에 빠져서 돌려막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돌려막기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갑자기 외부 변수로 인해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 돌려막기를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 버는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죠. 돈 버는 것도 복리 효과지만 망하는 것도 복리 효과란 말이죠. 종잣돈이 커져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복리 효과로 계속 불어나는 것도 누진적으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내가 빚이 많아서 회사가 망하는 것도 복리 효과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급속하게 더 망해간다. 가면 갈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 가속도가 붙으면 웬만큼 돈 벌어서는 그 가속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힘들어진 다음부터는 이게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이 오신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 대출이나 자녀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깨끗해야지, 자식 명의라도 깨끗해야지 훗날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분 명의로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시 새 출발을 할 점포나 집을 구할 때 그들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든 훗날을 위한 깨끗한 개인 명의는 몇 개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용까지만
힘들 수 있고 가족과는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회사 지금 어렵잖아요. 순이익 안 나오시죠. 그리고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이라고는 없잖아요. 근데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세요. 매출금, 미수금, 미수채권 받을 돈, 재고, 기계장치, 설비 이런 것들이 10억, 30억, 50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없어. 내가 지금 우리 회사를 청산하려고 해도 팔 수 있는 것도 없고 받을 돈도 없어. 근데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남아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흑자를 본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선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니 이 많은 재산 다 어디 갔냐. 재무제표에는 받을 돈 20억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재고가 10억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돈 다 어디 갔냐. 어디 갔고 지금 돈이 없다고 빚만 졌다고 파산을 하러 왔느냐. 법원에서는 이걸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재산 대표가 어디 빼돌린 게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법인에 대한 계좌, 인증서 이런 것들을 싹 받아가서 남아있는 재산 뭐 있나, 재고 다 어디 갔나, 왜 재무제표하고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잘 검토하시고 나중에 법인 파산 들어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참고 사건 잠깐만 봅시다. 개인사업 하시다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했다.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시작이 이렇죠. 개인 장사하는데 잘 돼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분은 골재를 운반 납품한 건설업 쪽에서 자재 유통하시는 분이죠. 자, 요즘 건설업, 시공, 설비 이쪽에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신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일할 사람 구하기는 힘든데 인사사고까지 내버리면 수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투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표님께서 오죽 안타까웠으면 자기 아파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아서 불을 끌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 사태가 되면 자력으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콘크리트, 철근값 같은 자재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노무 인건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고금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도 안 되니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게 일용직 노무자든 이분처럼 건설 자재를 유통하시는 분들이든 다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인 채무 11억 원을 탕감받게 되셨고요. 물론 요 11억 금액은 진행하면서 이자 계산이나 채권 한두 개 더 추가하면서 금액이 약간씩은 변동을 합니다. 대략 11억 정도 탕감을 받으셨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보이시죠? 개인이 내가 결정하면 끝이지만 법인은 이사회에서 파산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사회 의사록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보세요.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죠. 당좌 자산이 15억이나 있고 그 중에서 매출 채권이 2억 4천, 기타 당좌 자산이 12억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받을 돈이 15억이 있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받을 돈이 15억이 없죠. 이미 받을 건 다 받아 썼죠. 아니면 일부 채권은 거래처도 이미 부도가 나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재고 자산도 6,500만원치 있다 하지만 이 회사 어디를 뒤져봐도 6,500만원치 환가할 만한 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흑자가 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법원에서는 바로 물어보는 거죠. 대표자가 사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는가? 어디 썼는지 밝혀봐라. 회사가 힘들어지면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어딘가에 처분하고 기계장치를 어디 처분하고 자동차를 어디 처분하고 받은 돈 1,000만원, 5천만원 그거 어디에 썼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산 내역도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법인에 남아있는 부동산, 임차 보증금, 자동차, 생산 설비, 재고 이런 것들 얼마나 남아있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채권자 목록 정정 한번 해서 1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채무액으로 수정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외상 매출금도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 법인이 다른 법인에 받을 돈이 있다고 거래대금 미수금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던데 그 돈 다 받았냐? 받았다면 어디에 썼나? 요거를 조사를 하려는 거죠. 마지막에 거래처에서 받은 5천만 원 대표자가 빼돌려서 배우자 준 게 아닌가? 마지막에 받은 거래대금 1억 원을 대표자가 빼돌려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는가? 이렇게 회사에서 밖으로 유출된 돈을 찾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의 행방을 물어보고 사용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결 결정문 한번 보십시오. 이 법인은 23년 3월 10일에 신청을 해서 9월 15일에 종결이 났습니다. 자, 법인 파산은 신청하고 선고나고 종결되거든요. 신청하고 요건이 적법하다 싶으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고요. 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사에 남은 재산 어딨나 빼돌린 거 없나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게 끝나면 종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월에 신청해서 9월에 종결이 났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6개월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경영이 다소 힘드신 분들 혹시 우리 회사가 파산해야 될 수도 있겠다 감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 주의사항을 미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